안녕하세요. 숨쉬는 백수TV의 숨쉬는 백수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짧은 단편 소설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은 두 개의 호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보고 회의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녀가 발표를 하면서 중요한 대목에 힘주어 말할 때면 경영진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이로써 그녀가 반년이 넘도록 준비해온 회사의 새 프로젝트가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녀는 발표를 끝낸 뒤 고개를 숙였고 참석자들이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성공의 폭죽처럼 받아들였다. 그런데 긴장이 풀렸던 것일까? 자리로 돌아오는 그녀의 시야가 갑자기 좁아졌다. 휘청. 용케 의자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다. 그러나 자리에 앉으며 피곤하다고 느낀 순간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방울씩 점점 떨어지는 수액 주사였다. 복잡한 검사를 마치고 태어나는 그녀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형적인 과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로가 쌓이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바쁘게 살아온 것은 사실이었다. 오늘 일과만 봐도 그렇다.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친 뒤 출근.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면서 캐나다 출신 강사와 1대1 영어 강습. 8시부터 일을 시작해 오전에 두 건의 회의, 연구개발 협력회사 실무자들과의 회의 겸 햄버거 점심 식사, 오후 2시부터 경영진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 회의. 그 회의 도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실무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후속 보고서 작성. 모처럼 야근을 일찍 끝내고 8시쯤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도 잡혀 있었다. 그 다음은 뭐였더라? 마트에 들러 간단한 먹거리를 사야 했고 청소며 밀린 빨래도 오늘 꼭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 거의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는 회사 동호회에 참여하느라 쉬지 못하는 바람에 집안에 할 일이 산더미였다. 다음날 상사가 일찌감치 출근한 그녀를 호출했다. 산속의 작은 절에서의 하루는 무료하기만 했다. 인터넷은 고사하고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아서 무엇을 하나 할 수 없는 곳이었다. 회사 일을 떠올리자 그녀는 속이 바짝 타들어갔다. 아무리 상사의 명령이라지만 휴가 따위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상사는 왜 이런 초라한 절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다 오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강렬한 의구심이 그녀의 생각을 낚아챘다. 한 번 생긴 의구심은 웬만해서는 스스로 잦아드는 법이 없다.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 속으로 마음을 한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내 프로젝트를 빼앗으려는 게 아닐까? 나를 이런 데 보내놓고 자기들이 공을 갈아채려고?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채 풀지도 않은 여행 가방을 들고 절을 나섰다. 어제 인사를 드렸던 주지수님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그녀가 낳고 키워낸 아이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말이 안 된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젓는 아이디어를 살려내 회사의 새로운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그녀의 고군분투 덕분이었다. 산사 밖에는 태워달라고 부탁할 차가 한 대도 없었다. 어제 그녀처럼 누군가 택시라도 타고 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봤지만 그런 요행수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작고 낡은 절이었다. 결국 그녀는 버스가 다니는 큰 길로 나가보기로 했다.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황토길을 그녀는 빠른 속도로 걸었다. 그녀는 11년 동안 이어진 회사 생활을 그야말로 열심히 보냈다고 자부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죽을 만큼 싫었다. 자존심 상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어떤 분야에서든 뒤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앗! 주먹만한 돌을 밟아 발목을 접질렀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아팠다. 그래도 주저앉을 순 없었다. 절뚝거리면서 무거운 가방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옮기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괜히 눈물이 났다.
발목이 아파서 낯선 곳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한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급기야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며 아등바등 고생했던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마침내 그녀는 마침내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산 모퉁이를 돌자 어제 택시를 타고 올 때도 봤던 호수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주지 스님이 화구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옛날 중동 지역에 갔다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호수를 만난 적이 있지요. 울음 섞인 그녀의 사정을 듣고 난 주지 스님이 말했다. 그는 그녀를 이곳에 보낸 상사의 오랜 친구라고 했다. 한창 시절에는 큰 회사에서 일하며 세계 곳으로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중 하나는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요. 물고기도 많고 사방이 푸른 들판이어서 호숫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지요. 또 다른 호수는 사해입니다. 그곳에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워낙 척박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녀는 스님이 왜 그런 호수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주는지 알 수 없었다. 그곳 사람들 이야기로는 흥미롭게도 두 호수의 발원지가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각각 그렇게 다른 호수가 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여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고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버릴 줄 알아야 소중한 것을 얻게 되니까요. 끊임없이 받아들여 쌓기만 한다면 외려 풍요로운 삶에서 멀어지는 법이죠. 그녀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돌이켜보았다. 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다. 그녀에게 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 성공하기 위해 일단 능력 있는 여자가 되어야만 했다. 업무 실력 외에도 영어는 물론 독서를 통한 교양까지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만 했다. 동시에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 날씬한 여자가 되기를 원했다. 탁월한 패션 감각도 인정받고 싶었고 취미에서조차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임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녀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사회처럼 한없이 받아들이기만 했을 뿐 좀처럼 내보내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바빠졌고 새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휘둘리다 지쳐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기가 가진 장점은 한두 개밖에 되지 않은데도 남들이 가진 장점들까지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마치 수학과도 같아서 덧셈을 배울 때 뺄셈까지 함께 배워야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덧셈만을 반복하려 들 뿐 뺄셈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뺄셈은 우리에게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므로 스스로를 보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뺄셈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뺄셈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 삶의 또 다른 길을 여는 특별한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일주일 후 회사 사람들은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다. 간편한 차림에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도 한층 밝아진 그녀의 표정이 동료들을 편안하게 다가오도록 했다. 그녀는 마치 생명 넘치는 갈릴리 호수 같았다. 오늘도 이렇게 소설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책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